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물류관리사 중에 국제물류론을 담당하는 백소라 교수입니다. 저는 현재 세종사이버대학교 유통물류학과 교수로도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27회 기출문제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27회 이 국제물류론 문제는요, 상당히 쉬운 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국제물류 기능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이런 것들은요, 그냥 국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1번 같은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을 강화해서 생산자의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했는데요. 정보의 비대칭성을 강화하는 게 아니고 약화시켜서 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정보가 비대칭할수록 그것은 어떤 한쪽, 예를 들어서 소비자나 혹은 생산자 측에 더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국제물류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좀 비대칭이 약화된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그래서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동향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이렇게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27회 문제처럼 전형적으로 1번에서부터 뭐 한 3, 4번 정도까지는요, 그 트렌드에 관련된 문제들이 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그런 수준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역시 이 문제도 그렇습니다. 국제물류 동향에 관련된 내용으로 그런 질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난이도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나머지는 다 일반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보고 넘어가셔도 되고요. 사실은 이런 것들은 기본적으로 물류에 조금만 관심이 있어도 쉽게 옳은지 혹은 틀린지를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제물류 기업은 항만, 공항의 공용 터미널을 지속적으로 활용해서 체선이나 체화를 감소시킨다라고 써 있는데요. 이러한 대형 국제물류 기업들이 자기네 전용 터미널을 만들거나 혹은 이용을 해서 체화나 체선을 방지하려고 하는 것이지, 공용 터미널을 사용을 하면 아무래도 조금 더 체선이나 혹은 체화가 더 심해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5번도 국어 문제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아무튼 5번이 틀린 것이다. 이건 앞뒤가 맞지 않는 내용이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 핵심만 말씀드리면 이 공용 터미널이 아니고 전용 터미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이제 3번 보겠습니다. 이카오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보기 2번 보겠습니다. 회원국의 항공사 대표들이 참석한다라고 써 있습니다. 자, 이카오는요, 국가 차원에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2번에서는 항공사 차원에서 참석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틀렸다. 그렇죠? 그리고 이 뒷부분 국제연합 산하의 전문기관이다. 이거는 맞습니다. 앞부분이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보기들은요, 늘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잘 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 문제. 항공화물 운송의 특성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여객에 비해서 계절에 따른 운송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즉, 항공화물은 여객에 비해서 계절에 따라서 그 변차가 크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항공화물은요, 대부분 이 항공화물로 나가야 되는 물건들이 주로 항공화물로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절이나 혹은 운임에 그렇게 큰 상관이 없이 지속적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변동성이 그리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보시면 운송 수요의 탄력성이 크다가 아니고 작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여객은 계절에 따라서 이렇게 그 수요가 많이 차이가 있죠. 예를 들어서 연휴다 혹은 여름 휴가 시즌이다. 그러면 아무래도 여객 수요가 훨씬 더 높아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국제협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항공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항공 국제 관련 국제협정을 통합하기 위해서 이카오 차원에서 국제항공법 회의에서 채택된 국제조약이 있습니다. 2003년에 이게 국제조약이 채택이
2003년에 발효된 국제 조약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바로 네, 몬트리올 컨벤션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수업 시간에 이거 많이 배웠죠? 자, 그 해상에 관련된 조약도 배웠고, 그리고 항공에 관련된 조약들 제가 이렇게 쭉 그 강의에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거 딱 기억하시면 이런 문제는 너무 쉽죠? 그냥 이런 3초 컷? 3초도 안 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 다시 상기시키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복합 운송인에 관련된 설명,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것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첫 번째, 자신이 직접 운송수단을 보유한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운송수단을 소유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떤 걸 강조했냐면 선박을 강조했습니다. 자, 그러면 사실 이것만 보면, 키워드만 보면 딱 답이 나오죠. 자, 첫 번째는 뭐가 되겠습니까? actual carrier가 되겠죠. 즉, 실제 운송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아니면 4번이 될 수 있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보시면 이 의도는 바로 뭐예요? NVOCC를 얘기한다. 그죠? 물론 계약 운송인에 관련돼서 얘기하고 있으나 선박을 언급하는 것으로 보아 이거는 NVOCC를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눈치챌 수 있죠.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확실한 문제죠.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항공화물 운송에서 BUC, 즉 단위 탑재 용기 요금, 팔레트나 혹은 컨테이너 단위로 물건을 선적을 하고 그 단위를 기준으로 요금을 지불을 합니다. 그런 요금을 BUC 요금이라고 하고요. 이 BUC에 포함될 수 없는 품목이 있습니다. 즉, 한 번에 그런 콘솔이 그 컨테이너나 혹은 팔레트에 같이 올리기 조금 부적절한 그런 화물들이 이 BUC에 적용될 수 없는 화물이 되겠죠. 자, 그러면 보기 보시면, 자, 유해, 귀중화물, 위험물, 살아있는 동물, 이런 것들은 같이 놓기가 좀 그렇잖아요. 그쵸? 근데 중량 화물은 그냥 일반 화물이에요. 그냥 무겁다 뿐이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 우리가 BUC를 모르더라도 보기만 보더라도 조금 성질이 다른 게 있죠. 바로 4번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생각보다는 쉽게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은 이 BUC 요금 기억이 잘 안 나시면 다시 지난 강의 보시고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갑니다. 복합 운송인의 책임, 그리고 책임 체계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책임 체계에 이렇게 크게 우리는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자, 그 중에서 2번 보겠습니다. 무과실 책임이라고 하는 것은, 자, 과실이 아니어도 책임을 지는 그러한 체제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인정되는 것이 있어요. 뭐예요? 무과실 책임은 네, 면책 사유는 인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한 면책 사유, 즉, 뭐 예를 들어서 불가항력 같은 거 있잖아요. 막 지진 났어.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인간이 조절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러한 불가항력 같은 면책을 빼고는 나머지들은 다 책임을 지게 하는 그런 체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2번에서는 면책 사유를 불문한다라고 하는 것이 틀렸다. 즉, 면책 사유는 인정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어떤 복합 운송 경로를 의미하냐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 키워드 딱 보이죠? 파나마 운하를 경유해서 간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답 나오죠? 바로 5번 쉽게 고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국제 복합 운송에 관련된 설명을 옳지 않은 걸 물었습니다.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복합 운송 증권의 발행 여부를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이 4번은 조금 문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좀 약간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은데 복합 운송 증권, 즉 복합 운송장은 무조건 발행을 해야 됩니다. 복합 운송장은 운송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운송 계약을 근거로 하기 때문에 그 복합 운송 서류, 복합 운송장은 다시 적을까요? 여기다가 복합 운송 서류, 복합 운송장 혹은 서류라고 하겠습니다.
네, 운송에 관련되기 때문에 복합운송장은 무조건 발행을 해요. 그런데 이 복합운송장이 유통성으로 발급되든 유통성 혹은 비유통성으로 발급되든 그거는 화주 측과 조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4번 보시면 이 마치 복합운송장 자체를 발행 여부 자체를 이렇게 송화인의 선택에 따르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도 해석이 될 수 있기 때문에 4번이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조금 그 문장을 해석하는데 약간 다른 그러한 해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확실하지 않은 그런 보기 같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은 그 문제 의도만 그냥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1번 보겠습니다. 해상 운송과 관련된 국제 조약을 모두 골라라. 자, 여기서 키워드 어디 있습니까? 바로 해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중에서 해상 어디 있습니까? 자, 제가 그 강의 때 말씀드린 방식 있죠? 그 방식대로 공부하시면 되죠. 자, 헤그 룰이 있고요. 그 다음에 함부르크 그리고 로테르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세 개만 해상 운송과 관련이 있습니다. 쉽게 여러분들 답 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르샤바 같은 경우에는 뭐예요? 항공에 관련된 조약이 되겠고요. 그리고 CMR은 도로에 관련된 조약이고, 그리고 CIM은 철도에 관련된 조약이다. 네, 요거까지 아주 깔끔하게 복습을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네, 틀린 걸 고르라고 했고요. 문제는 전기선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전기선이에요. 자, 그러면은 운송계약은 BL을 근거로, 운송계약에 관련된 그 증빙은 BL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차터파티라고 써 있네요. 이 차터파티는 뭐예요? 용선계약서고요. 이거는 어디에서 활용이 된다? 전기선이 아니고 부정기선에서 활용이 된다. 그래서 답 틀린 것은 뭐로 고르시면 되죠? 3번으로 고르시면 된다. 자, 그 다음 문제. 네, 해상 운송에 관련된 것, 이렇게 옳지 않은 걸 고르시면 된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선박의 외형과 그리고 이를 지탱하기 위한 선체, 선박의 추진력을 부여하는 용골로 구분된다 이렇게 써 있는데요. 자, 지금 용골이라는 단어가 조금 생소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선박 이렇게 있으면요. 이 허접한 저의 그림 실력은 조금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선박이 그냥 멋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네. 자, 이 선박이 있으면 이 바닥을 쭉 이렇게 지지해주는 그 척추 같은 의미의 그런 뼈대가 있습니다. 이 선박의 뼈대라고 보시면 돼요. 척추, 뼈대. 아시겠죠? 이걸 뭐라고 해요? 용골이라고 합니다. 용골. 자, 이 용골은요, 추진력과는 관련이 없고요. 최소한 추진력을 용골에서 부여를 하지 않는다. 추진력은 뭐예요? 다른 장비, 뭐, 예를 들어서 프로펠러나 이런 것들이 하겠죠? 근데 지금은 이 용골이 추진력을 부여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좀 틀린 말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품 운송 계약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봤습니다. 자, 우리 계약은요, 요식 계약이 아니고 불요식 계약이에요. 무역 계약이든 혹은 운송 계약이든 이런 것들이 다 불요식 계약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요식 계약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틀렸다. 불요식이고 그리고 formal도 아니고 informal 이렇게 바꾸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컨테이너 화물의 하역 절차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골라라 이렇게 필요한 서류를 모두 골라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이 문제는요 모두 정답 처리가 됐습니다. 왜? 출제를 잘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하역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일반적으로, 자, 물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은 하역 그러면 마치 물건을 어떠한 운송수단에서 내리는 것으로 착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역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자, 하역은요, 로딩하고, 그리고 언로딩, 화물을 내리는. 네, 이러한 두 개의 행위가 다 하역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출제자는 아마 그 언로딩의 의미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추측을 하는데요. 자, 우리는 아무튼 하역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개 다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 확인하고, 그리고 문제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틀린 것이고요. 자, 우리는 우리 딴 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때, 혹은,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할 때, 출발지에서 활용하는 서류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도착지에서 활용하는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쵸? 그걸 기준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출발지는 1번, 그리고 도착지는 2번이라고 저는 그냥 편의상 한번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네, 쇼핑 리퀘스트는 1번에서 출발지, 그리고 부킹 노트 1번, 그리고 shipping 오더 1번 출발지, 그리고 arrival notice, 이름에서 딱 arrival이잖아요. 그래서 도착지에서 활용하는 서류다. 그리고 delivery order, 딜리버리죠? 그러니까 2번 도착지에서, 그리고 made receipt, 네, 선적지에서 출발합니다. 선적지에서 필요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하역 절차에 필요한 서류, 리을과 미음을 의도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무튼 우리는 하역이라는 이름 이렇게 한번 다시 정리했고, 그리고 덕분에 출발지, 도착지에서 활용되는 서류들 이렇게 구분해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번에는 정기선의 할증 운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자, 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딱 보면 나오죠? 어디가 키워드입니까? 최종 양육항을 확정하지 않는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그냥 답 나오죠? 해설도 필요 없어요. 왜? 해설이 이렇게 설명이 있기 때문에. 네,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이것은 어떤 용선이냐라고 했습니다. 자, 용선은 여러분들 3가지 알고 계시죠? 자, 기간 용선이 있고, 그리고 항해 용선이 있고, 그리고 나용선이 있습니다. 자, 이것들 우리 각자 영어로 공부하기로 우리 수업 시간에 약속했죠? 그죠? 저만 혼자 생각한 거 아니죠? 자, 이거 이렇게 보기가 그냥 아예 영어로 나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은 어떤 용선에 관련된 것이다? 자, 선박 자체만을 임차해서 선원이나 선장 이런 것들은 따로 그 임차하는데 포함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발생하는 선비, 운항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또 용선자가 알아서 부담을 해야 된다. 그러면 이것은 뭐에 대한 거? 나용선에 관련된 것이다. 자, 보기 중에 나용선에 관련된 용어는 딱 하나밖에 없죠. 자, 나용선 계약. 나용선이죠. 나용선 1번. 네. 그래서 1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여기서 설명하는 국제물류 시스템이 무엇이냐? 자, 여러 나라에서 자회사를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이 지역에 어떤 물류 거점을 설치해서 거기에서 물류를 분배를 해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유럽으로 수출을 해요. 근데 주문 올 때마다 우리나라에서 수출해서 문송 보내기가 좀 힘들죠? 그래서 그 지역, 유럽을 커버하는 로테르담에 허브를 두고 거기에서 주문이 이제 그 유럽에서 주문이 오면 로테르담에서 물건을 보내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체제. 바로 답은 어디 있습니까? 딱 이름만 보면, 영어로 이름만 보면 사실은 이 답이 유추가 돼요. 그죠? 어디 있어요? 5번입니다. 5번. 멀티 컨트리.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물류 환경 변화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코로나 팬데믹의 영향으로 전자상거래 비중이 엄청나게 폭발했죠. 되게 증가 많이 했죠. 근데 감소했다. 아, 이거 틀리면 진짜 안 되겠다. 그죠? 서비스 문제. 정기선 운임은 무엇이냐? 자, 이건 어떤 정기선 운임에 대한 설명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원유, 철광석 등 대량 화물 운송 수요를 가진 대기업과 선사 간에 아주 장기간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다, 2년이다 등등등으로 아주 장기간으로 적용할 수 있는 운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름에서 딱 나오죠. long-term contract freight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1번 아니면 2번으로 답을 우리는 고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개수나 중량이나 용적 이런 거 상관없이 1항에 혹은 어느 정도의 선복을 사용하는지를 기준으로 일괄로 부과하는 운임이다. 그럼 이름에서 딱 나오죠. 물론 수업 시간에도 배웠고요. 럼썸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이렇게 고르시면 된다.
네,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국제물류와 국내물류 서로 비교한 걸로 틀린 것을 골라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이상 없고요. 그 다음에 니은 보겠습니다. 니은은 서로 지금 내용이 바뀌었죠. 국제물류에서는 리드 타임이 길고 그리고 재고 수준이 높습니다.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디귿 보겠습니다. 화물 위험도 국제물류가 장기 운송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험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리을 보겠습니다. 국제물류는 무역 서류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한 서류 작업도 영어로 되어야 되고 그런 여러 서류가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합니다. 그래서 서로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틀린 것은 니은과 디귿과 리을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네, 4번으로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 설명이 나타내는 컨테이너는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키워드가 있죠. 자, 컨테이너 위쪽으로부터 적재나 하역을 할 수 있다. 결국에는 이 하역도 지금 다른 하역도 이제 그 로딩, 언로딩 둘 다 표현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러한 위쪽으로 그러한 작업을 할 수 있고 또 그 위는 방수 기능이 있는 덮개를 사용해서 닫을 수도 있고 천막 같은 거죠. 네, 닫을 수도 있고 열 수도 있고 네, 그러한 기능을 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뭐예요? 네, 오픈탑을 의미합니다. 네, 그래서 2번 이렇게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국제협약은 무엇이냐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어떤 것에 대한 거? 컨테이너 화물 운송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 보시면 컨테이너의 안전 요건을 명시하는 그런 협약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3번 보시면요. CSC, 자, 세이프 컨테이너에 관련된 조약, CSC로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컨테이너 화물 운송에 관련된 내용 틀린 걸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진 다 괜찮은데요.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Y, CFS 이 형태는 선적지에서 수출업자가 자, 지금 CY를 얘기했기 때문에 FCL 화물로 선적을 해서 그리고 목적지 항만에 CFS 화물이니까 여기에서 이건 맞네요. CFS에서 화물을 분류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CY는 앞에 출발할 때 CY로 있기 때문에 수출할 때 화물의 형태는 FCL 형태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CFS에서 화물을 분류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도착지에서는 LCL 화물로 그 분배를 할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은 이 FCL이 틀렸다. 네, LCL을 FCL로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5번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국제물류 정보 기술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조금 이제 오래된 그러한 지식 그런 내용이고요. 조금 공부하셨으면 아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2번 좀 보도록 할게요. 조직 간에 표준화된 전자문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 CVO는 아니죠. 얘는 뭐예요? Commercial Vehicle Operation이라고 써있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거는 그 상용 자동차의 정보를 서로 공유해가지고 그 화주는 차를 구할 수 있고 그리고 차주는 화주를 구할 수 있게 만든 시스템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앞뒤 내용이 서로 다르네요. 결국엔 이 뒤에서 얘기하는 거는 뭐에 대한 내용이죠? EDI에 관련된 내용이다. 네, 그래서 2번 틀렸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06번 가겠습니다. UCP에서 항공운송 서류에 관련된 수리 요건으로 아닌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4번 볼게요. 항공운송 서류는 운송장의 명칭과 발행일이 표시가 되어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반드시 이 용어일 필요는 없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항공운송, 항공화물 운송장이라고 하는 그 용어가 정확히 들어가 있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습니다. 네, 그래서 4번 틀렸다라고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이번 문제에서는 용선계약 선화증권에 대한 내용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앞에 내용 보면, 자, BL은, 여기서 말한 BL은 용선 계약에 관련된 BL을 의미합니다.
자, 그 네임이 어떻게 해서든 명시됐는지는 상관이 없다라고 표현하고요. 그 다음에 이 용선계약 선화증권은 누구에 의해서 서명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누구에 대해서 누가 서명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하는 거. 자, 첫 번째로는 선장이 서명할 수 있다. 자, 그리고 선주가 서명할 수 있고 또 용선자가 서명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보기 보시면 이것을 영어로 제대로 번역한 걸 고르시면 돼요. 자, 선장은 우리가 마스터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자, 그리고 여기 선장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니은 보시면 자, 지시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건 지시된 혹은 뭐라 지정된이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겠습니다. 자, 지정된 누구. 자, 선장과 그리고 지정된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 선장, 선주, 용선자 그리고 이들의 대리인이 서명을 할 수 있다라고 UCP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자, 기억에는 그러면 선장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들의 대리인이 들어간다. 그래서 이 기억에는 뭐가 들어간다? 마스터가 들어간다. 그리고 니은에는 뭐가 들어간다? 대리인이니까 에이전트가 들어간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시면 누가 들어간다? 네, 오너가 들어간다. 선주가 들어간다. 선주, 오너가 선주죠. 네. 그리고 사실은 더 있어요. 근데 그게 뭐다? 용선자가 더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생략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마스터, 에이전트, 오너가 된다. 그래서 3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 내용은요, 그 무역 시험 있잖아요. 무역 영어나 혹은 국제무역사를 공부하신 분은 조금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추세를 보니까 그 물류관리사 국제물류론이 이제 무역 시험화되고 있다라는 그런 느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국제물류론 공부하실 때 가능한 그 시간이 되신다면 무역에 관련된 그런 챕터 있거든요. 그것도 조금 충실히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항만의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고르라 라고 했습니다. 자, 5번 보도록 할게요. CY에서 컨테이너를 트레일러에 싣고 내리는 작업을 수행하는 장비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겐트리 크레인은 아니에요. 최소한 겐트리 크레인은 이 컨테이너를 선박에 올리거나 혹은 선박에서 내릴 컨테이너를 겐트리 크레인을 사용을 하는 것이지 이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 그러면 이 겐트리 크레인 대신 들어갈 수 있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탑 핸들러라든가 혹은 스트레들 캐리어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 네. 그래서 틀린 것은 이제 5번이 틀린 답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해상 화물 운송장이라고 써 있는데요. 이건 뭐예요? 네, C웨이비를 의미합니다. C웨이빌. 자, 이 C웨이빌을 위한 CMI 통일 규칙에 관련된 내용이다. 자, 그리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건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 C웨이빌이 무엇인지를 먼저 한번 잠깐 듣고 가세요. C웨이빌이라고 하는 것은 BL 있죠? 자, 우리가 수업 시간에 BL과 서로 비교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자, BL은 유통성이 있고 유가증권이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좀 그 원본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을 좀 없애기 위해서 얘를 C웨이빌로라고 하는 이름을 만들어서 해상화물 운송장처럼 해상화물 운송장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하는 거. 그렇죠? 자, 이것을 위한 규칙이 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시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CMI 통일 규칙은요, 이 C웨이빌에 적용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자, 뭐라고 하고 있냐면 이 규칙에서 정의하는 것이에요. 누구와 누구는 뭘 의미한다. 이 운송계약에서 명시되어 있거나 혹은 식별할 수 있는 당사자들을 의미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운송계약을 하는 측이 누구예요? 바로 운송회사와 누굽니까? 송화인이 되겠죠.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억 보시면 기억이나
니은 보면 기억은 캐리어 그리고 니은은 쉬퍼 이렇게 들어가도 되고 혹은 반대로 쉬퍼 아니면 캐리어 이렇게 들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디귿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누구를 의미하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운송계약서에 명시가 됐거나 혹은 식별 가능한 사람인데 운송계약서에 이름이 있거나 혹은 식별 가능한 사람이다. 혹은 자, 룰 6번에 따라서 이렇게 대체된 어떤 사람을 의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누구예요? 이거는 물건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수하인이 된다. 수하인이거나 혹은 수하인 대신 누구와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1번 캐리어, 쉬퍼, 컨사이니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운송회사, 쉬퍼는 송하인, 물건 보내는 사람, 그리고 컨사이니는 물건 받는 사람, 수하인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송하인, 수하인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국제물류보안 제도 물어보고 있네요. 자, 컨테이너가 미국으로 향하는 컨테이너가 선박에 적재되기 전에 정확히 말하면 24시간 전으로 처음에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적재되기 전에 미국의 관세청에 내용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딱 이 두 번째 줄만 봐도 사실 답 나오죠? 여러분들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하셨으니까 아마 그냥 바로 답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네, 바로 4번이 되겠습니다. 24시간 전에 그 미국 관세청의 수출지에 있는 해상운송인과 MVCC가 신고를 해야 되는 것. 네, 그걸 바로 4번 24시간 규칙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굳이 한국말로 번역해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번 ICD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ICD는요 예를 들어서 의왕 ICD에서는 수출용으로 수출을 위해서 국내 운송될 화물 그리고 반대로 수입됐는데 수도권으로 올라와야 되는 화물 이런 것들을 싣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통관 전후에 상관없이 이 ICD로 반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번에서는 세관 통제 하에서 수출입 화물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2번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인코텀스가 개정이 됐죠. 2010에서 2020으로 개정이 됐고요. 꽤 됐죠. 자, 그 다음에 옳지 않은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IF 규칙에서는 보험을 들어야 되는데 그때 담보 조건은 최소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CIP 규칙에서는 최소가 아니고 최대 담보 조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3번은 서로 반대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골라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인코텀스 규칙이 다루고 있는 걸 모두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인코텀스에는 자, 수출입자의 의무와 그리고 비용 부담에 관련된 것 그리고 위험 구간, 어디까지 누가 위험을 책임지는지 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관세에 관련돼서 인코텀스에서 다룰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 지급식 이런 것도 다루지 않는다라고 인코텀스 규칙의 설명, 부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니은 디귿밖에 보기에선 없습니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번에는요, 인코텀스 2020 소개문의 일부이다 그러면서 또 역시 괄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이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가 하나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코텀스는 약 10년을 주기로 갱신이 되고 있습니다. 자, 지금 문제는요, 2010에서 2020 넘어왔을 때 무엇이 달라졌는지에 대해서 지금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인코텀스 여러 개 이렇게 쭉 있죠? 2010 버전에서는요, 쭉 있다가 DAP가 있고 그리고 DAT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DAT
T가 더 앞에 있어가지고요. 터미널을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터미널에서 양화한 다음에 어떤 내륙으로 가는 걸 기준으로 해서 DAP가 그 다음 단계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0 버전에서는요,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DAP가 먼저 있고, 그리고 DAT가 있는 것으로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자, 그런데다가 또 하나 또 바뀌었죠. 뭐가 바뀌었냐면 이 DAT라는 용어 자체가 다른 걸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쓸게요. 용어 자체가 어떻게 바뀌었냐면 DPU로 바뀌었습니다. DPU로. 그래서 지금은 DAT가 없고 뭐가 있어요? DPU로 이렇게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지금 그 얘기하는 것이에요. 네. 그래서 그러면 여기 이제 내용 보시면 자, ICC에서는 이 두 개에 대해서 변화를 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에 들어갈 것은 DAT나 혹은 DAP 이 두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가면 되겠습니다. 뭐 순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좀 더 보시면요. 자, 첫 번째로 이 두 개의 순서가 바뀌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대신 무엇으로 바뀌었다라고 써 있죠. 그래서 뭐가 바뀌었다? DAP가 없어지고 뭘로 바뀌었다? DPU로 바뀌었죠. 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내용으로 명시한 것은 바로 4번으로 보실 수 있다. DAT가 있고, DAP가 있고, 그리고 DPU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잘 기재가 됐습니다. 네, 그래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해상보험계약 용어에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5번 보겠습니다. 보험자로부터 보상받는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수수료, 그게 무엇입니까? 뭐라고 해요? 프리미엄이라고 하죠. 프리미엄. 보험료라고 표현을 합니다. 보험료.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얼마 이렇게 내잖아요. 그런 거. 보험료. 그리고 영어로는 프리미엄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네, 요거는 틀렸다. insured amount라고 하는 것은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사고가 났을 때 최대한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그 최대 금액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5번 틀렸고요. 자, 그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수출입 통관과 관련해서 관세법상 내국물품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관세법에서 나오는 내용을 그냥 그대로 적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보면 설명이 충실하게 되어 있으니까 그거 보세요. 첫 번째로 관세법에서 내국 물품으로 정의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이다.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으로서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을 내국 물품으로 첫 번째로 정의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 선박 등이 대표되는 용어만 그냥 적을게요. 선박 등이 공해에서 채집하거나 혹은 포획한 수산물 등 되게 많아요. 아마 한 페이지 다 잡을 거예요. 엄청 많아요. 여러분들 관세법 들어가서 보세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입항 전에 수입 신고가 된 물품을 하고 있고요.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받아서 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도 되게 많은데요. 이것들이 내국 물품으로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보기 보시면 제가 아까 이렇게 키워드만 적어드렸는데 여기서 참고를 하시면 되고요. 자, 1번 보면 보세공장에서 이 내용은요, 내국 물품의 내국 물품 법에 들어가 있지 않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복이다 이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해상 손해 중 물적 손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해상 손해는 두 가지 형태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물적 손해가 있고 하나는 비용 손해가 있죠. 그런데 3번 보시면요. 얘만 비용을 얘기하고 있어요. 얘만 비용. 그쵸? 얘는 뭐예요? 얘는 비용이에요. 그래서 틀렸다. 그리고 조금 더 한 단계 좀 더 깊게 들어가면 이 3번은 손해방지비, 이 비용 중에서 하나죠. 손해방지비에서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다. 용어는 좀 어려운데 의외로 쉽게 풀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무역계약 조건 중 물품 수령 단위 연결이 틀린 걸 골라라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 유리가 있고요. 합판이 있고 타일이 있어요. 얘네는 용적을 기준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게 아니고 용적, 부피가 아니고 뭐예요? 넓이를 기준으로 하죠. 가로, 세로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얘는 용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좀 상식적으로 봐도 조금 너무 쉽게 틀렸다라고 하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번 고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관세법상 수출입 통관에 관련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걸 골라라 했습니다. 자, 5번 보겠습니다. 5번이 틀린 답이에요. 근데 이걸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신고는 수출, 수입, 반송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수출, 수입, 반송 등에 관련된 신고는 기본적으로 화주가 하지만 화주가 이런 일을 잘 못할 수도 있고 좀 도움이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화주 말고 관세사나 그리고 통관 취급법인 을 통해서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가 너무 말이 길기 때문에 화주나 관세사 등이라고 그냥 흔히 표현하기도 해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수출인 경우에는요. 그 물품을 만든 여기 아래 보시면 공급자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 공급자도 네, 그 신고를 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네, 그래서 5번이 틀렸다. 수입신고, 반송신고는 화주, 공급자, 이들을 대리한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공급자는 수입신고, 반송신고는 안 되고 수출에만 가능하다. 그래서 요거 좀 지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옳지 않은 걸 고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모두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1번, 원래 1번을 틀린 답으로 의도를 출제자가 했는데요. ADR이라고 하는 것은 대체할 수 있는 분쟁 해결 방식을 의미합니다. 즉, 소송으로 가지 않고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방식이 있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흔히 우리는 화해, 협상, 조정, 중재를 이 ADR의 대표적인 방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1번 보시면 타협이라고 있는데요. 이 타협 때문에 사실은 이제 틀린 걸로 출제를 의도를 했는데 사실 이 타협이라는 용어가 어떻게 보면 화해나 협상처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은 원래 틀린 답이었으나 이 문제가 잘못됐다라고 해서 전체 다 답을 인정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27회 물류관리사 중에 국제물류론 해설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